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내일이 대선입니다. 선거일인데 네. 이 나라는 사전선거, 사전투표가 있어서 대략 한 3분의 1 넘는 국민들은 이미 투표를 했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3분의 2나 남은 거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고 원래 항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략 투표율 한 70% 정도 안팎 정도 생각하면 네. 반은 하시고 지금 반은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결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분들은 진짜 좀 너무 문제다. 너무 사람이 결정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런 건 한번 해야 되겠다. 대선을 앞두고 네.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경제 공약을 대선 하루 전에 어떻게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할 건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객관적으로 해주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차피 공부하고 내일 투표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내일 그냥 감으로 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초치기 하루 전에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네. 필기 도구 준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투표했는데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 찍었나 복습한다는 생각하시고. 복습해서 뭐해? 잘못 찍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해? 마음을 후회할 수도 있지. 네. 자,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정책들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옷도 좌우로 맞추려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자주색으로 입고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빨간기가 더 강한데? 아무튼 섞여 있습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섞어서 나름 중립적으로 입고 나왔다 오늘. 저희가 약간 배경을 그래도 약간 균형을 맞춰서 푸르스름하게 해놨어요. 음료수도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빨간색 비타민 음료를 고를까 하다가 파란색 오해받겠다 싶어서. 예. 네. 공약 솔직히 하도 공약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약만 가지고는 이거 누구 공약이게 물으면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그 공약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네. 공약 뭐 다 좋은 말만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뭐 이거 누구나 다 좋은 말만 써놓고 그리고 이거 지키지도 않을 거잖아. 네. 이런 상황에서 공약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그러니? 라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확실하게 오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죠. 네. 조금 보죠. 어떤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공약을 바라보는데 저는 제일 좋은 거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10대 공약이 있거든요. 그 선관위에 내야 되는 선관위가 반드시 10대 공약을 내야 되는데 뭐 물론 안 낸다고 불법은 아닌데 뭐 안 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른 후보는 다 내는데 너는 뭐 10가지 공약도 없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민망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후보나 다 여기서 뭐 모든 후보 예외 없이 10대 공약은 다 냈고요. 네. 근데 그 10대 공약을 보면 좋은 점이 그냥 10개를 아무거나 나열해가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나열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1번, 2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10대 공약을 그냥 10개를 대강 넣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마다 순서. 최우선 순위는 1번이고 두 번째가 2번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군요. 이 순서가 오히려 더 순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러네.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후보는 똑같은 말을 1순위로 하고 어떤 후보는 똑같은 말을 10순위로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같은 말을 해도 이건 1순위로 하는 후보가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선관위의 10대 공약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보고 그 선관위 10대 공약 말고 정당 공약 자료집이 있어요. 그건 한 200페이지 넘는 게 있는데 근데 200페이지 넘는 공약을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좀 좋은 말만 다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200페이지짜리 공약 말고 10대 공약만 보자. 그것이 더 확실하다. 그래, 10대 공약도 다 거기서 거기 같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그게 다르네. 사상이 드러나겠네요. 우선순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정반대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분석한 10대 공약인 거고요. 네. 한번 10대 공약을 한번 보시죠.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뭐 10가지를 다 보기보다는 저는 가장 1순위 공약만 한번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AI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증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런 뭐 다른 후보 다 이거 아니야? 물론 1번 공약은 이거 아니죠. 김문수 후보의 1번 공약은 다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1번 공약은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뭐 52시간의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 좀 확대하고 법인세 상속세를 감세하겠다. 그래서 뭔가 저게 1번이구나.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1번 공약은 뭐냐면은 뭐 여가부, 통일부, 공수처 등을 폐지해서 뭔가 이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1번 공약인 거고, 권영국 후보의 1번 공약 같은 경우는 증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거긴 증세고. 라는 건데요. 뭐 다 좋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한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예. 이재명 후보랑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국가 역할을 증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공통점인 거고,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뭘 줄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가가 역할을 안 하겠다.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가 역할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국가 역할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야. 그럼 둘이 똑같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국가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돼라는 거지만,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뭔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국가 역할을 좀 줄여야 돼, 규제도 철폐하고 세금도 내려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도 21세기인데도 아직도 국가가 계속 주도해야 돼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찍으면 되는 거고, 예. 이제는 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해야 돼.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시장의 역할을 국가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돼라는 것이 바로 이 김문수 후보. 네, 근데 색깔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좀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과거를 보는 거고, 공약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이 대통령 된 이후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공약은 정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이나 김문수 후보 둘 다 야. 1번을 둘 다 경제 공약을 넣은 거잖아요. 아니 저게 다 지금 한 줄게 그러니까 다 경제 경제 공약. 공약이긴 경제 하니까. 공약입니다. 공약을 갖고 온 거죠. 1번은 한쪽은 AI고 한쪽은 규제 철폐니까 그래서 AI는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를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부정한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데 AI와 반도체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AI와 반도체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철폐하고 법인세를 내려서 AI와 반도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두 후보만 비교하자면 AI를 돈을 얼마나 써서 늘린다는 거고, 감면을 해주면 얼마나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참 중요한 질문인 게, 예. 뭐 AI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AI에 100조를 투자하는 후보와 AI에 1조를 투자하는 후보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장애인을 위해서 돈 쓰겠다, 누구나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장애인을 위해서 10억을 쓸지 100억을 쓸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 선관위 자료를 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후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선관위의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게 선관위 왜냐하면 잘못이에요? 그 선관위의 10대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10대 공약이 뭐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또 선관위가 추가로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을 위해서 어떻게 각각 재원을 조달할 거니? 라는 것은 묻지만 네. 각각의 재원의 규모가 얼마니? 라는 말은 선관위가 안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보다 재원이 얼마 드니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건 안 물어봐요? 안 금액은 안 써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원래 그 쓰는 란이 없고 어떻게 조달할 거니라고만 묻는데, 그런데 그러면 잘 줄여서 조달할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후보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나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세수를 마련하겠다라고 미치겠다, 했어요. 진짜. 그런데 성장을 해서 세수를 마련하겠다와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은 너무도 맞는 말이어서 이거는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예습복습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하면은 뭐 서울대 가겠다 이 말은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 거잖아요.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중요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로 열고 선관위에서 10대 공약을 받을 때 예. 이거는 얼마짜리 공약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얼마짜리 공약입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1번 공약에 돈이 얼마 드는지, 2번 공약에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만 묻지만 그건 물을 필요 차적인 없고, 문제고. 그럼요. 어떻게 그래서 1번 공약의 재원 규모, 2번 공약의 재원 규모를 선관위가 물어봐야 되는데 선관위는 이거를 묻질 않아요. 그걸 안 물어보니까 좋은 얘기 그냥 1번부터 생각나는 대로 쭉 쓰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예. 매니페스토라고 우리나라 요 공약을 검증하는 이 시민단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니페스토는 물어봅니다. 매니페스토는 1번 공약에 얼마 드니, 2번 공약에 얼마 드니라고 물어보죠. 캠프에 물어봐요. 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후보도 있고 답변을 안 하는 후보도 있는데 근데 우리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전부 다 답변은 하기는 했는데 예. 1번 공약에 얼마 드는지 2번 공약에 얼마 드는지 답변하지 않고 10대 공약 합쳐서 퉁쳐서 얼마 드는지만 답변을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선관위가 물어봤으면 그래도 좀 선관위 형식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시민단체가 물어보니까 뭐 살짝 무시하고 퉁쳐서 얼마가 든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죠. 그거라도 그래도 그거라도 알려드려야죠. 그거라도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퉁쳐서 총 규모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은 제가 요 PPT를 준비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각각의 1번이 얼마 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매니페스토 선관이 아니라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210조 원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10조 원짜리 공약이야.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합치면 210조 원 5년간, 뭐 1년간 당연히 아니고요. 5년간 210조 원이 든다고 하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년간 한 150조 원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210조 원, 근데 솔직히 말해서 210조 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모르죠. 그렇죠. 감이 안 오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감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전 대선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전 대선에서는 20대죠. 당시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 말고 이 4년 전 이재명 후보의 그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걸 보면은 한 300조 원 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데 이번 이재명 후보는 300조 원에서 210조 원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인 거고 그렇다면은 당시 4년 전에 윤석열 후보는 얼마 든다라고 말했냐면은 266조 원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266조 원 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정부야라고 말하니까 그런 유권자분들과 언론은 266조를 쓰는 윤석열 후보는 건전 재정의 화신이야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210조 원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저거보다 더 적게. 훨씬 요 4년 동안 GDP도 성장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뭐 최소한 윤석열 후보보다는 조금 더 적은 요 210조 원을 말을 했지만 이런 뭐 언론과 유권자분들은 이재명 후보는 굉장한 적극 재정이고 윤석열 후보는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공약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266조 원은 건전 재정이고 210조 원은 적극 재정인지 솔직히 이것은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266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를 다른 할 거냐? 용처를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가 뭐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비효율하는 것을 커트하고 그쪽으로 갖고 가는 거냐 아니면 기존 거 쓸 건 다 쓰면서 210조 원을 추가로 더 쓰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건전 재정이냐 방만 재정이냐 뭐 아니냐 이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지출 구조 조정을 아주 열심히 하겠다라고는 모두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뭐 한 그 7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 600조 원, 뭐 6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 7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700조 원을 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법적 의무 지출이 있잖아요. 법적 의무 지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재량 지출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재량 지출 중에서도 공무원 인건비와 국방비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 지출은 아니지만 이거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줄일 수가 없겠네. 그래서 실질적 재량 지출을 보면은 한 30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300조 원 중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면은 한 30조 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의 최대치는 30조 원이고, 근데 10%도 솔직히 쉽지 않고 열심히 하면 5%까지는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15조 원에서 30조 원 사이니까 예. 이게 그렇게 후보들 사이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달라지는 규모는 아니에요. 대단히 줄이는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줄인다 하면 30조 원이고 그냥 뭐 대강 줄인다 하면 15조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해는 15조 원 또는 30조 원을 줄일 수가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내가 편성한 예산부터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뭐 30조 원, 최대 30조 원이 아니라 한 15조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론 15조 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줄이지 않고 추가로 얻는 게 200조씩이면 실제로 못 하겠네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매년 200조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에 200조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5, 40. 예. 그럼 40조 원씩. 예, 40조 원씩 추가로 하는 건데 이게 세수가 뭐 지금 국세 수입이 한 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수가 매년 뭐 한 5% 정도 되면은 한 20조 원 정도는 이게 늘어나요. 근데 왜 세수가 어떻게 5% 정도 느냐라고 하면은 세수는 경제 성장률만큼만 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더한 만큼 이 경상 성장률의 이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세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 5% 정도 세수가 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불가능한 건 않고 아니구나. 그렇다면 400조 원에서 5%면은 매년 한 20조 원 정도는 세수가 늘고 그리고 세수뿐만 아니라 기금도 있잖아요. 이 기금 수입은 세수보다 훨씬 더 빨리 늡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가능한 거죠. 물가 상승률은 예산을 추가로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더 쓰죠. 맞아요. 공무원 월급 물가 상승률만큼은 더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도로공사 물가 오르는 만큼은 올려줘야 공사가 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의미 없는 플러스고 그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걸 감안할 때 아무튼 그냥 대충 낸 공약일 텐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교하게 봐줘야 할. 그러니까요. 대충 낸 공약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부터 안 맞잖아요. 210조를 안 맞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엉망으로 그냥 낸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숨어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냥 엉망으로 낸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엉망으로 냈다라고 보고 싶지 않은 게요. 이게 그 숫자가 뭐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안 맞는 숫자를 통해서 도대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약을 보면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좀 더 볼까요? 그 1번 공약뿐만 아니라 한번 다른 공약도 한번 보죠. 그 예를 들어서 오케이 제 3%니까 한번 자본시장 공약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이 민주당 정책 공약입니다. 민주당 정책 공약인 거고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가 조작 불공정 행위 그리고 이 이사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어요. 근데 이사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겠다 이건 돈 드는 공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라는 이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인데 이게 당근 같은 경우는 돈이 들지만 채찍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가 있고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장을 볼 때 이 후보들마다 공약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시장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이루는 요소는 기업도 있고 주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루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 중에서 기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후보가 있고요. 어떤 후보는 주주를 강조하는 후보가 있고 어떤 후보는 노동자를 강조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 시장을 이루는 이 많은 요소 중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냐
주주가 가장 중요하냐,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 거거든요. 예. 나는 주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죠. 1번 후보를 찍는 거고 나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2번 후보를 찍는 거고 노동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5번 후보를 찍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5번 누구죠? 권영국. 네, 뭐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M&A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민의힘 정책 공약을 한번 볼게요. 네. 국민의힘 정책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M&A를 굉장히 제 1번 공약에다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M&A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히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찬성하는 후보도 있고 반대하는 후보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1번 후보 같은 경우는 제 1 공약에 M&A 활성화도 넣은 거 보면 예. 이거는 그냥 좋은 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치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 정책 공약을 보면은 뭔가 가상자산 이런 현물 ETF 도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직속 IRCC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김문수 후보가 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어떤 감세 조치를 강조하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뭐 M&A를 포함해서 어떤 상법 규제를 강조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을 지킬 것인지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안 지키는 후보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후보와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공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분명히 이 대통령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공약을 이렇게 볼 생각을 못 해봤네요. 별로 그동안. 왜 공약 안 보냐면 안 지킬까봐 어차피. 아니 공약을 봤다가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 그 마음이 힘들잖아 되게. 바뀔 수도 있지. 난 찍고 싶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솔직히 말해서 이 대선 후보는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 따라서 정하지 경제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재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치랑 경제가 다른 게 아니다. 분명히 정치랑 경제는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게 그럼요. 재정을 공부하는 물론이지. 사람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정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산에 대한 정의는 어떤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정말 멋진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하겠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랑 예산은 저는 정확하게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규제를 바라보는 그런 얘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 키워드 하나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에서 이 기업을 볼 것인지 주주를 볼 것인지 노동자를 볼 것인지 소비자를 볼 것인지 포인트가 다르더라.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산 시장, 정확히 말하면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납입을 해요. 납입을 하면은 그것이 뭐 코인 그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납입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뭐 다른 데 써버리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안 하고 있는지 자 이것을 규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규제를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이 코인 시장에 돈을 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제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고 어떤 규제는 누구를 규제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제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규제랑 보호랑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누구를 규제하고 누구를 보호하는 규제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나를 보호하는 것은 유권자는 좋은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여기서 규제 대상이 난지 상대방인지 각각의 후보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보라고. 봐야 된다고? 우리가 보라고 알아서 그렇죠. 봐라. 한번 다시 그럼 난 알려주는 줄 알았어. 그거 알려드리죠. 저 친절한 사람입니다. 10대 공약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10대 공약 중에서 아까 1번 공약만 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이나 요 한 3번 공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을 굉장히 강화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시장 중에서 좀 강조점은 주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번 그 김문수 후보의 2번 공약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원자력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요 인재를 약성하겠다. AI 인재를 2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인 거거든요. 20만 명. AI 인재만 20만 명이니까 우리 AI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2번 후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이게 입장이 다 달라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까지 이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군복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업자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국가가 대납해 주는 것을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인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국민연금 자동 조절 장치라는 것은 이거는 약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과 약화시키겠다라는 것도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공약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국민연금도 강화하겠다, 약화시키겠다가 표현이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겠다는 말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뜻이고 국민연금 지급을 강화하겠다는 건 그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그러니까 따라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냐? 표현을 왜 자꾸 그렇게만 하냐? 내일이 선거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죠. 이건 사람마다 이거 다 이 국민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이 선호하시는 유권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선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국민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국민연금을 약화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크레딧 강화해서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건 국민연금 안 낸 분들도 그 주겠다는 다 건데. 알아들어요. 그렇지 알지.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6번째 공약이 이 그 경제 공약 중에서는 6번째지만 10대 공약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 공약이거든요. 이 10대 공약의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공약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어떤 탈탄소 기후 위기를 저거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게 10번째 공약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재생에너지 공약이 10대 공약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원자력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은 있고 그리고 원자력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이게 AI와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AI와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두 번째로 낸 공약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저거를 좀 꽤 강조한 느낌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자력은 김문수, 재생에너지는 이재명. 정확하게 그렇긴 한데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는 조금 후순위로 돼 있고 원자력은 2순위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조 의지는 김문수 후보가 더 있다. 그런 느낌은 드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에서 AI 및 AI 원자력 투자 같은 거니까 묶었어. 재생에너지도 1번으로 올리면서 AI 등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투자 증대 이렇게 했으면 1번 되는 했는데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밑으로 내렸잖아. 10개 채워야 되니까. 할 게 없었을까? 근데 그 김문수 후보의 두 번째는 이 원자력 투자의 이유는 어떤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자력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공지능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원자력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원자력 투자의 이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투자의 이유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원자력 투자의 이유는 기후 위기라기보다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자력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많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좀 보면 김문수 후보는 기후 위기는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얘기고 이재명 후보는 뒤집어 말하면 AI는 발전시키고 싶은데 전기도 필요한 거였어.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죠 서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기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그 기후와 관련해서는 이젠 되게 뉴트럴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5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친환경 아니라고 그러다가 지들 이제 그 원자력 쓸 수밖에 없으니까 슬그머니 친환경으로 넣고 있는데. 근데 다 넣지는 않고요. 그 원자력이 그 친환경 원으로 100%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전은 친환경으로 집어넣는데 근데 이러한 원전은 사실 원전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가 바로 유럽이 이 텍소노미를 한 거죠. 그래서 친환경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뭐 제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말은 안 하고 이게 재생에너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랑 맞는 거고 원자력 에너지를 좋아하는 분은 김문수 후보랑 맞다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둘 중에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럼 원자력을 이렇게 하고 재생에너지를 덜 하시거나 안 하시면 기후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에 대해서 답이 없고 1번은 AI가 1번 공약이신데 AI는 지금 그 전기를 해야 돼서 미국은 아예 폐지시켰던 원전을 다시 지금 가동시키기로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답이 없는 답이 10번째에 있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10대 공약의 맨 마지막 보면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가 이게 좀 U자형으로 해서 그 한반도의 남쪽으로 해서 이쪽에 이 전원을 좀 그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산업이랑 그 전원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이 에너지를 해결하겠다라는 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에너지가 해결되지 있는 에너지를 저속도로든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 전문가가 보면 그게 답이 아닌 건데 그래서 답을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 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여기 보면 이게 B고 여기 보면 이게 B고 그럼 감세를 하겠다고 하면 재정을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고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 기업이나 혹은 고소득자들이 경제활동하는데 그들의 의욕이나 혹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답이 없어요. 양쪽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러면. 아니 그래서 원래 경제 후보 경제 정책 토론회 그런 데서 사실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엄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지난번에 지난번 대선 때 3프로에서 그 경제 관련된 그런 질문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경제 얘기만 상대적으로 좀 나았지. 계속 질문하고 답변이 나오면 또 질문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후보자들끼리 하는 것보다 이런 좀 전문가랑 이 1대1로 한번 얘기하는 것도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오늘 말씀은 하여튼 공약집을 봤는데 뭐가 좀 부실하다. 정확히 말하면 뭐가 다르다라는 게 한 줄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눈높이에 맞추는 공약집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공약집을 보고 투표하려고 했더니 공약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공약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공약을 보고 선택하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공약 보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이 기회에 공약집 한번 처음으로 봤네요. 안 보게 되는데 사실.
뉴스에도 맨날 뭘 나오는데 이상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스는 그냥 여도 야도 다 부실하다라고 퉁쳐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뉴스는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당에 있는 공약 중에서 이상한 거 하나 뽑고 야당에 있는 공약 중에서 이상한 거 하나 뽑고 여도 야도 뭐 이게 안 좋다라고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거는 항상. 저는 불성실한 보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언론이라면은 좀 성실하자. 여야 동시에 욕하지 말고 어떤 여당과 야당이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여당을 뽑고 저런 사람은 야당을 뽑자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은 기자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불성실한 기자와 불성실한 언론은 그냥 여도 야도 똑같이 뭐 안 좋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중립은 잠깐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나빠. 그게 가장 쉬운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래.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하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유권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이제 공약에 신경 쓰겠지. 공약대로 안 하잖아요, 문제는. 공약대로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말한 거고요. 그래도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공약을 그렇죠. 봐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공약은 안 지킬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약을 지켰으면은 큰일 날 공약이 있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안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안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찍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켰으면 이런 공약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어야 거예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순위를 봤을 때 경제 성장 위해서 국가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가 좋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를 뽑고 규제 철폐 감세로 국가 역할을 줄이겠다. 생각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를 시장을 찍고 더 확대하겠다라는 분은 김문수 후보를 찍는 거죠. 그래도 둘 다 싫다. 그럼 4번, 5번으로 가고. 그렇죠. 뭐 이 어떤 여가부 통일부 공수처 폐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준석 뽑고 폐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유권자들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공약보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판단할 중요하죠. 수도 있죠. 예, 물론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 있죠. 그러면 그래도 공약이 중요하다고 하셔야죠.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사람에 따라서 계엄과 탄핵이 어떠한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찍고 근데 계엄과 탄핵은 과거 얘기고 미래 얘기를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시는 공약을 분은 보고 분명히 찍겠어. 미래가 다르다. 아니 그래서 나도 정말 공약을 잘 만들고 공약대로 잘 하고 공약과 관련해서 토론도 잘 이루어지고 하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적인 뭔가가 더 중요해 하는 분은 그거 찍고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예. 야 그건 또 그거고 나라 살리면 또 실무자가 하는 건데 뭐 회사 대표이사가 꼭 뭐 전과자이면 안 되냐 뭐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공약들을 되게 이번에는 특히 그랬던 게 예전에 왜 무당파들이 많으면 일단 얘도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는 분들이 많으면 공약이 더욱 중요할 텐데 이번엔 진짜 무당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파랗냐 빨갛냐 보라색이 별로 없고 이번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번엔 큰 이슈가 진짜 있었잖아요. 파란이냐 빨강이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럼에도 공약이 불구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약을 자꾸 스터디하고 자꾸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해야 야야 공약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야 지금 갔다가 이상민 수석년 때 엄청 혼났다 야 뭐 이렇게 나와야 그럼요. 그래서 이런 공약을 쓰지. 보고 둘 다 부실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인 거고 둘 다 부실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다르다. 이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3프로나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이런 매체들에서 공약을 비교를 많이 하면은 국민들이 공부가 되는 거죠. 뭐 국민들이 솔직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10대 공약 찾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 매체. 3프로를 포함한 언론 매체가 이렇게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언더스탠딩. 조금 예민해요. 좀 안 좋아. 보세요. 이게 3% 언더스탠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3% 언더스탠딩 다 똑같아라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공약과 이재명 후보 공약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자.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훈훈하네. 네.
자, 좋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